어르신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 무엇이냐? 여쭈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내 집을 꼽으실 겁니다. 자식들 추운 데서 떨게 할세라, 비 오는 날 지붕 셀세라 노심초사하며 내 이름 석자가 박힌 등기부등본 하나를 손에 쥐기 위해 굳은 일마다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그 숱한 세월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집 한 채.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들려오는 집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게 과연 내가 발딛고 사는 세상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득하고 기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황금빛 인생 이모작을 응원하는 인생 후반전 교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46평짜리 한 채가 자그마치 92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2억 원이라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꼬박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자꾸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옥죄고 한 채만 가지라고 하니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처분해서라도 서울에 가장 좋다는 아파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지방에 살던 부자도 서울에서 여러 채를 굴리던 자산가도 심지어는 커다란 상가 건물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사려고 달려드는 통에 보통 사람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접하실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마음 한구석에는 무겁고 서늘한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이 집 한 채의 가치는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앞으로 집값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 딸, 사랑하는 손주 녀석들은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제 힘으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며 어깨 펴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으로 기이하고 씁쓸한 풍경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 마련한 이 소중한 집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진데 내가 죽고 나면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그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에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차라리 내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미리 넘겨주자는 생각으로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몇 억씩이나 싸게 자식에게 집을 파는 것처럼 꾸미는 집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바로 이런 속사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작 시장에는 거래될 좋은 집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애가 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좋은 집은 이제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대물림되는 신분의 상징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디 집을 사려는 사람만 힘들겠습니까? 당장 몸 누일 곳을 찾는 전세살이의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전세 물량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전세값이 2억, 3억씩 껑충 뛰어올랐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집주인들 또한 나름의 고충이 큽니다.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이런저런 법 때문에 4년은 꼼짝없이 묶여야 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으니 이제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차라리 속 편하게 내가 들어가 살고 만다며 세를 놓지 않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누구는 2년 전에 계약해서 10억 원에 살고 이제 막 새로 이사온 사람은 15억 원을 주고 들어와야 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그 약발은 길어야 6개월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며 없던 문제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을 싸게 분양하게 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니 건설사들은 그렇게 팔아서는 남는 게 없다며 아예 집 짓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더 꼼꼼하게 챙기라고 하니 당연히 공사 기간은 늘어나고 비용은 더 들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더해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의 딜레마 속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안개 속처럼 답답하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것인지,
정부 정책은 왜 좋은 의도와는 달리 자꾸만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혼돈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만 더 큰 부를 쌓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막힌 상황의 뿌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정부가 집은 한 채만 가지라는 강력한 신호를 계속해서 시장에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하고 부동산으로 과도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옥죄니 사람들은 이럴 바에야 어중간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느니 가장 확실하고 좋은 집 딱 한 채만 가지고 있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시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동네, 가장 새 것이고 좋은 아파트로 모든 돈과 수요가 무섭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울의 집 한 채, 지방 도시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지방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그 돈을 보태 서울 집을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심지어 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자산가들마저도 이제는 건물을 파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하고 그 돈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의도와는 정반대로 특정 지역 아파트의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그들만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부작용을 낳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새로 지어지는 집, 즉 공급이 꽉 막혀버렸다는 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물건은 귀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 바로 그 짝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정부가 가격에 뚜껑을 씌워놓은 제도인데 이 역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니 집을 지을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땅을 사고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하고 비싼 자재를 들여서 힘들게 집을 지었는데 팔 때는 나라에서 정해준 가격으로만 팔아야 한다면 누가 선뜻 나서서 집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될 것 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줄줄이 멈춰 서게 되고 서울 시내의 새 아파트가 들어설 땅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 보호해주고 공사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는 좋은 취지의 법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안전을 챙기면 챙길수록 공사기간은 자연히 길어지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하루만 늘어나도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안전을 챙기느라 비용은 더 드는데 분양가는 묶여있으니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셈입니다. 이러니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을 못하겠다며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는 지금 전국의 공사 현장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로 지어지는 집이 없는 와중에 기존에 있던 집들마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여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비싼 아파트를 가진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많게는 재산의 40에서 50%까지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나라의 절반이나 빼앗기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차라리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미리 집을 물려주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집은 시장에 매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가 그 집을 바로 팔기도 어렵거니와 대부분은 언젠가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생각하며 전세를 놓거나 비워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나마 있던 물건들마저 창고 안으로 꽁꽁 숨어버리는 격이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전세 시장의 불안과 금리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를 꺼리면서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귀해진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 오른 전셋값은 다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며 금리를 곧 내릴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마냥 버티기 어려워 결국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는 상황에서 시장의 돈까지 더 풀리게 된다면 가뜩이나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결국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비정상적인 쏠림 현상, 각종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증여로 인한 매물 잠김, 그리고 불안한 전세 시장과 금리 변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안개 속처럼 혼란스러운지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아파트의 가격만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았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또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은 집 짓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해져 증여라는 형태로 시장의 매물마저 잠기고 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그럼 대체 어쩌란 말이냐 하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불안감이 더욱 커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린 큰 배처럼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만 합니다. 남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덩달아 뛰어들어서는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오신 지혜와 연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시끄러운 바깥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조용히 내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집이 단순히 돈의 가치로만 평가되는 투자 상품입니까? 아니면 내 남은 생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소중한 보금자리입니까? 혹은 언젠가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마지막 유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만족하시고 앞으로도 이사할 계획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신 어르신이라면 바깥에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집은 주식처럼 매일 시세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이자 나의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지금 팔아야 한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부추겨도 나의 행복과 안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가 곧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반면 건강상의 이유나 자녀들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더라 하는 소문이나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집을 팔고 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내가 가진 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집은 어디이며 그곳의 생활 환경은 어떠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큰 집을 고집하기보다 과감하게 집의 규모를 줄여 남은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10번, 100번을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상속세를 아끼기 위한 성급한 증여는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집을 물려받은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여 집을 날릴 수도 있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부모를 외면할 수도 있으며 다른 형제들과의 재산 다툼으로 평생 얼굴을 붉히며 사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 계획과 부모의 노후 계획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반드시 모든 자녀와 함께 모여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집값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행복과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집이라는 자산이 돈의 노예가 되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집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버팀목이 되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 것처럼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긍정의 샘터는 우리 어르신들의 편에 서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직접 겪으신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